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 적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1월 23일 새벽 1시 반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요,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우선요, 이번 이제 사태와 관련해서 이영작 박사의 그 SNS 글이 굉장히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도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백을 받은 것이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이제 아버님, 그리고 이제 이 최재형 목사의 그 선친, 이 두 분과의 인간적인 관계로 볼 때 거절할 수가 없고, 그 좋은 관계를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이제 10번 요청했는데 2번 만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그런 그 과거에 이 조상들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만나줬는데, 요걸 악의적으로 이용한 이 인간이 이게 인간이냐? 저도 이제 인간적인 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이지만 이건 정말 이건 그 가해자인 최재형 목사가 한마디로 해서 죽일 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영작 박사도 저하고 어쩌면 똑같은 지금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률이가 이 마리앙따네트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것은 좀 과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SNS에 또 글을 올렸네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이 발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와전이 됐다, 이게 왜곡이 됐다, 이런 지금 일종의 항명인지 해명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 김경률 인간 이거 빨리 잘라내야 돼요, 여하간. 예. 자, 그래서 김경률의 이런 입장문도 내놓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문재인이가요, 이 김대중 이 다큐를 양산에서 오늘 같이 주민들하고 봤어요. 여기에서 또 선동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재명이 오늘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결국 법원장한테 망신됐죠. 왜냐면 우이증범 김진성, 이 우이증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이제 분리 신청해달라,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분리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이재명 앞에서 이 우이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 증언하기가 굉장히 참 신변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갖다가 이 별도로 딱 이 제외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 주장을 지금 이제 재판장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래저래 가는 재판마다 정말 망신만 당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꾸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 이런 인간한테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해먹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들 요거 싹 다 정리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네요. 예. 자, 그래서 그럼 맨 먼저요, 이영작 박사의 이번 명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고 국민의 눈높이란 무엇이냐. 즉 제목이요, SNS 글의 제목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국민의 눈높이란 무엇이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요거 굉장히 아주 글이 잘 써져 있어요. 굉장히 잘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주장들, 지금 언론에 싸우고 있는 이런 이제 주장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본질,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란 무엇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전에요, TV조선의 미스트롯 3 경선에서 가수 복지은이가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르니까 심사 마스터 부음이, 즉 가수 이민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 그러니까 심사 마스터 부문요, 세상을 떠나신 부친이 그리워서 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꼭 옳은 얘기시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이런 가장 본초적인 감정을 좌파들이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만들어낸 악질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부친은요, 김 여사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15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한 마음은 31살의 아버지를 여인 부모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꿈속에서도 보고 싶은 선친의 지인이라면서 다가온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상 당선 축하 선물이라면서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이 인간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이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냐, 이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국내 명품점에 가서 본다면 선물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국내 명품 전문가 만든 백도 그보다는 훨씬 더 고가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잘 알 것이고, 자신이 들고 다닐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런 부친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본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성이 민감한 어린 나이에 여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선친의 지인이라는 사람을 아버지 대하듯 대한 것이다. 선거 전략적으로 본다면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반전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 사례들을 쭉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빌 클린턴 여성 편력 문제 이 보도에 있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1996년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빌 클린턴 여성 편력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도덕에는 사적 도덕과 공적 도덕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본인은 공적 도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강변하면서 의기를 극복해서 결국 재선 성공. 그리고 96년도 이스라엘 수상 선거에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의 여성 편력이 문제가 됐는데 네타냐후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 반대편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서도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반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팔레스타인주자 이 아라파트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아라파트와 공동으로 94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반전에 성공했고 네타냐후는 결국 승리했다. 자, 그래서 92년도에 5월에는 손충무는요, 주간제다가 김영삼 당시 여당 후보의 사생아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제 YS는 즉각 이 주간지를 모두 수거하고 손충무를 고발했는데 이 사건으로 손충무는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지만은 사생아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고 사생아 보도는 YS 지지층을 오히려 결집시키고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 11일 날 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기관장들이 이거 부산 복집 사건, 초복집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당시의 통일국민당 측에 의해서 도청해서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이거 뭐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론은 도청의 비열함을 부각시키고 통일국민당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 결집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사한 정치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거를 둘러싼 사건은 1차적인 분석이 아니라 전후 좌우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김경률이나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요. 명품백 사건의 본질은 15살의 아버지를 여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선친의 지인을 환대한 것일 뿐이다. 이런 인간의 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좌파의 악질적 행태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이게 이영작 이 박사의 글인데요.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 이영작 박사의 글이 지금 온라인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경유리가 말이죠. 지금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본인의 말이 좀 과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내놓은 이 SNS 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 그대로보다 국민일보가 인용한 것이 더 전달이 잘 되겠기에 이 내용이 김 여사를 갖다가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것으로 보임? 이렇게 이제 지금 쓰고 있어요. 김경유리가. 자, 그러면서 해시태그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이성의 문은 닫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인데, 자, 아마도 하이데거를 가져와서 비슷한 내용을 설명한 적도 있을 텐데, 그럼 이 경우 이 해시태그 하이데거는 누구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집회 뒤풀이에서 참여연대 역사 교수님 한 분이 불란서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자유평등 같은 이념을 연상했는데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생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이성은 문을 닫히고 감성이 폭발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어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을 언급하면서 지금 김경률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이성적 합리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이 본인의 발언이 좀 왜곡됐다. 이렇게 지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좋게 얘기하면 해명을 하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느냐? 지금 반발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경률이가 이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계속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발언의 신중성,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작 박사의 이런 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문재인이가 문재인답게 또 사단을 일으키네요. 자, 오늘 말이죠. 양산에서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대중 다큐, 그러니까 길루이의 김대중, 이게 이제 지난 1월 10일 날 개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야권 유력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유신 정권과 신군부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투쟁, 요런 거를 쭉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 그러니까 이제 청년사학과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겪은 교초를 더 설명하고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그려놓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지금 이제 한참 선거 전이니까 양산 그 민주당, 이 지구당 위원장이 이 영화 시사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체 그래서요, 이 길루의 김대중 이 상영회에 문재인이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자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요, 김대중 선생님께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현 상황을 통탄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이 돼달라고 신신당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영화를 함께 보자는 제안을 내가 먼저 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화를 시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수 있어서 기쁜데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김 전 대통령을 배워왔는데 제 가슴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사고 당시에 권양수 여사 앞에서 오열하시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곧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는데 좋은 소식을 반드시 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걸 보면은 다가오는 선거 중요하는데 좋은 소식 돌려달라. 이러면서 은근히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가지고요.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달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 야, 행동하는 양심.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지금 논란이 야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양심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이게 비판, 그러죠? 집단 소요나 시위, 뭐 이런 거를 선동하는 발언이 아니겠나. 예. 여기에서 지금 딱 행동하는 양심이자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을 딱 얘기한 정치적인 함의가 결국 선동적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유감스럽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주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요,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우의정 교사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김진성 우의정범이 되겠죠. 우의정 공범이 되겠죠. 예. 이 김진성 씨가 나는 재판을 이재명하고 같이 못 받겠다. 그래서 본인이 증언하는 동안에는 퇴정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서, 탄원서를 재판부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본인이 성남에서 살고 있는데 이재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상당하다. 더군다나 이재명이도 물론이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진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의 자신들도 심리적 압박 그리고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5명의 이 극단적 선택 이 내용을 보면은 더더욱이 위협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요. 퇴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러한 요청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요,
다음 재판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퇴정시키고 김진성이 혼자 증언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이죠. 무려 이재명이가 16분에 걸쳐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거 완전히 참 창피한 노릇이죠. 예, 이거 뭐 아니 위증한 녹취록까지 다 검찰이 오늘 다 틀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이 뻔뻔스러운 이재명이를 보면 야, 정말 밥맛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한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잠을 안 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요 사실관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 김진성이하고의 관계는 애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뭘 믿고 이런 사람한테 내가 위증까지 부탁하겠느냐, 그 위증을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망신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판부는 너 다음 기회에 재판할 때는 너는 퇴정해, 김진성이 혼자 증언해, 딱 잘라 딱 닦아 세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발언 내용을 보면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는데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고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김진성 씨한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켰다, 이런 취지로 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진성이는 고 김병랑 전 서울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일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강요한 데 따라서 위증 혐의로다가 기소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오늘도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요, 이재명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다, 자기가 위증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 또 질문한 거예요. 자,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이재명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 김진성 이야기는 위증을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이 김진성이는 과거 이 김병남 전 시장을 대리해서 저를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이 됐었고, 저로 인해서 김병남 시장이 낙선하고 또 이 김진성 씨도 그와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을 받았는데, 이 김 씨와 저는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이하고 본인 이재명은 일종의 애정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재판장은요, 이 김진성이가 요구한 대로 다음 재판서부터는 분리 신문을 하겠다, 변론을 분리해서 재판을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오늘 김진성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도 전부 재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재명이가요 확실하게 김진성 수행비서한테 위증을 강요한 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말 부인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에 대는 이재명의 뻔뻔함,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오늘 심야방송 준비한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공천장에게 두 분 다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갈등은 봉합이 되겠지만은 시간은 조금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왜 그러느냐, 이 정치적인 어떤 신뢰관계, 이해관계가 지금 좀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총선을 진다, 둘 다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총선에 진다, 그러면은 이제 향후 정치 행보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고요. 진다? 그러면 지금 임기가 3년이 남아있는데 윤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과 복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거나 죽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양쪽 다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봉합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파국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요,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강경한 기류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파국으로 갈 수 없다는 기조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9시 반 고정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